권력의 칼날이 핏빛으로 물들었던 1398년 여름, 제1차 왕자의 나는 조선 왕실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가장 사랑하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방석. 세자가 이복형 이방원의 칼에 쓰러졌고 형 방번마저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태조는 그 충격으로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낙엽이 궁궐들을 뒤덮을 무렵 태조는 한양 경복궁 깊숙한 곳에 마련된 별전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예순을 넘긴 노구는 급격히 쇠약해졌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눈빛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 시기를 상왕께서 깊은 시름에 잠기시어 정사를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태조는 죽은 아들들의 얼굴을 보았고 신덕왕후의 원망 어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초순, 궁중 연회를 위해 지방에서 차출된 관기들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도 김해부에서 올라온 28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칠점선이었습니다. 칠점선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얼굴에 있던 7개의 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관상학에서 얼굴의 점은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표지였는데 그녀의 7점은 북두칠성처럼 배열되어 있어 하늘의 별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형상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기라는 신분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천민 계층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기는 천인으로 분류되어 양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고 그들의 자식 역시 대를 이어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해는 가야의 옛 땅으로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도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칠점선은 어려서부터 김해부 관아에 소속되어 가무와 음악을 익혔고 특히 가야금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실록에는 그녀가 김해의 기생 출신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문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예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98년 12월 중순 경복궁 교태전 별실에서 소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정종 임금이 상왕인 태조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준비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각 지방에서 온 기녀들이 차례로 가무를 선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온 기녀는 고려가요를 불렀고 전주에서 온 기녀는 건물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궁중 관리들은 초조해했고 정종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김해에서 온 칠점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궁중 악곡이 아니라 김해 지방에 전해 내려오던 옛 가야의 민요였습니다. 낙동강 물은 흐르고 흘러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정은 흘러도 흘러도 마음에 고이네. 구슬픈 선율이 고요한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태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칠점선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본 태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처럼 배열된 7개의 점이 촛불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태조가 물었습니다. 김해에서 왔사옵니다, 전하. 칠점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해. 가야의 옛 땅이로다. 그대의 노래에서 오래된 슬픔과 위로가 함께 들렸소. 태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조는 칠점선을 자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야금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녀와의 대화 자체가 태조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칠점선은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는 전혀 무관한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해의 들판 이야기, 낙동강의 물길 이야기, 평범한 백성들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조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잠시나마 왕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궁궐 안팎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종 2년 1399년 초봄, 이방원은 신복인 민무구를 밀사로 보내 상왕전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민무구의 보고는 상세했습니다. 김해 출신 관기 7점선이 상왕 전하의 침전을 드나들고 있사옵니다. 밤이 깊도록 가야금 소리가 들리며 상왕께서는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신다 하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관기 주제에 감히 상왕의 침소를 출입한다 말이냐? 이방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측근 하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상왕 전하께서 오랜 시름에서 벗어나시는 것은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오나 그 여인이 혹여 상왕의 마음을 얻어 무슨 청을 한다면 내 걱정이 바로 그것이오. 이방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계시오. 그 틈을 타서 간교한 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 당장 알아보시오. 그 여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그녀를 상왕께 접근시켰는지.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7점선은 순전히 우연히 연회에 차출되었을 뿐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세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김해에서도 가장 가난한 관기 출신으로 어떤 연줄도 배경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태조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태조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직접적인 개입을 보류하되 감시는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99년 봄부터 여름까지 태조와 7점선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태조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의 결단, 조선 개국의 고뇌, 정도전과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들 사이의 비극에 대한 깊은 회한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소. 어느 날 밤 태조가 7점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과인을 떠밀었고 과인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소. 친구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이제는 아들들까지. 7점선은 태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고 그것은 하늘이 내린 소명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소. 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7점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미천한 관기의 몸으로 감히 전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김해의 들판에서 본 백성들은 모두 전하를 칭송하였사옵니다. 고려 말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이 전하의 은혜라고 말하였사옵니다. 태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야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위로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조는 자신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399년 늦여름 7점선은 태조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왕이 6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천한 관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즉각 태조를 찾아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는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관기 출신의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시는 것도 전례가 없거늘 하물며 그 소생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지만 태조는 단호했습니다.
방어나 과인은 이미 왕이 아니다. 상황으로서 과인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을 빼앗지 말라. 7점선은 과인에게 유일한 위안이다. 하오나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태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과인이 나라를 세웠고 과인이 너희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제 과인의 말년에 작은 행복 하나 누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방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399년 10월 태조는 7점선을 정식으로 화의용주로 봉했습니다. 화의라는 호칭은 화목하고 의로운이라는 뜻으로 태조가 그녀에게서 찾은 평화와 위안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종실록 권위에는 태조 7년 1398년 실제로는 정종 즉위 후 1399년 10월에 김해의 기생 7점선을 화의용주로 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관기 출신이 왕실의 옹주 칭호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옹주라는 칭호는 원래 임금의 서녀나 왕족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에 후궁도 아닌 첩이 옹주로 봉해진 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권위 앞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태조는 비록 상황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 왕조의 창업주의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7점선, 아니 이제는 화의용주가 된 그녀는 궁궐 밖 사저의 거처를 마련받았습니다. 태조는 그녀가 궁궐의 차가운 시선과 복잡한 예법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자주 그녀의 처소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400년 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이방원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여름 화의용주는 딸을 낳았습니다. 태조는 62살의 나이에 막내딸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과인이 이 세상에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로다. 태조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다. 그리고 태조는 곧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북풍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은 이제 씨앗을 맺었고 그 씨앗은 태조의 마지막 사랑과 함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1400년 6월 초순 한양의 여름 해가 뜨겁게 내리쬐던 날 화의용주 7점선은 궁궐 밖 사저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었을 때 아기는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다리던 태조 이성계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62살의 태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실문이 열리고 산파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동자를, 아니 옥녀를 낳으셨사옵니다. 모녀가 모두 건강하시옵니다. 태조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점선은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생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태조가 다가가자 7점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따님이옵니다. 태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은 채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과 싸우고 나라를 세우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손이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떨리며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태조가 7점선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지어주시옵소서. 7점선이 대답했습니다. 태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신이라 하자. 착하고 삼가는 덕을 지닌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고 선량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숙신옹주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탄생은 기쁨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복 여동생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위에 올라 권력을 확고히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태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컸습니다. 태종 즉위년 1400년 7월 태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좌의정 성성린, 우의정 하륜, 그리고 판서급 대신들이 편전에 모였습니다. 경들은 상왕께서 낳으신 옹주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태종이 물었습니다. 좌의정 성성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옵니다. 상왕께서는 우리 조선의 창업주이시고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화이옹주는 관기 출신이고 그 소생인 옹주는 신분이 미천하다는 말이오? 태종이 날카롭게 받았습니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오나. 성성린이 말을 흐렸습니다. 우의정 하륜이 나섰습니다. 전하, 문제는 설레이옵니다. 만약 이번 일을 너그럽게 넘긴다면 앞으로 왕실의 법도가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왕족이 천민 출신과 관계를 맺고 그 소생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이는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도 그것을 모르지 않소. 하지만 상왕께서는 과인의 아버지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으셨소. 과인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죽었고 아버님은 그 슬픔에 잠기셨소.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태종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시오. 태종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왕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처우하실지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소. 숙신옹주가 태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1401년 봄, 태조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조는 화이옹주를 불러 말했습니다. 7선 과인은 이제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7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오. 태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죽으면 그대와 숙신은 어찌 되겠소? 과인은 그것이 걱정이요. 7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조가 죽으면 자신과 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관기 출신인 자신은 언제든 천민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딸 역시 왕실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과인은 숙신이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줘야 하오. 태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하오. 며칠 후 태조는 신하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문신 권근을 불렀습니다. 권근은 태조의 개국 공신이자 뛰어난 문장가로 태조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권경, 과인이 부탁할 것이 있소. 태조가 말했습니다.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전하. 권근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과인의 막내딸 숙신을 위해 집 한 채를 지어주고 싶소. 그리고 그 집과 토지를 영원히 숙신이와 그 후손들이 소유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싶소. 권근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옵니다. 옹주께 재산을 하사하시는 것은 당연하오나 영원이라는 조건을 달고 후손에게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과인은 알고 있소. 태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인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요. 숙신은 나이 어리고 그 어미는 미천한 첩이요. 과인이 죽으면 이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과인은 이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소. 권근은 태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1402년 봄부터 태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양 도성 안 좋은 위치의 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곳은 현재의 서울 종로구 일대로 궁궐과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조는 직접 그 땅을 둘러보며 집을 지을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집의 규모는 옹주의 품격에 맞게 당당하되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 등을 갖춘 제대로 된 양반가 구조였습니다. 1402년 여름 집이 완성되자 태조는 역사적인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입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이 문서는 태조가 직접 쓴 친필 문서로 조선 초기 왕실 문서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과정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태조는 권근을 비롯한 신하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인의 딸 숙신옹주는 나이 어리고 그 어미는 미천한 처백에서 났다. 하지만 과인의 친딸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한양 도성 안지역의 대지평과 그 위에 지은 집을 숙신옹주에게 하사한다. 이 집과 땅은 숙신옹주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거주하며 소유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서에는 영세, 즉 영원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숙신옹주 한 세대가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태조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의 집의 구조, 사용된 건축 재료, 심지어 방의 배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와는 몇 장, 목재는 어떤 종류, 온돌은 몇 개.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태조가 직접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후대에 누군가 이 집이 정말 태조가 하사한 집인가? 라고 의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태조의 친필 서명과 함께 왕실의 옥새가 찍혔습니다. 이 옥새는 왕권의 최고 상징으로 이것이 찍힌 문서는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1402년 가을 문서가 완성되고 공표될 준비가 되었을 때 태종이 직접 태조를 찾아왔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태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 야사와 가문의 전승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태종은 편전이 아닌 태조의 사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자가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 이 문서는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옵니다. 태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도? 태조가 반문했습니다. 과인이 과인의 딸에게 과인의 재산을 주는 것이 무슨 법도에 어긋난단 말이냐? 문제는 영원이라는 조건이옵니다. 태종이 설명했습니다. 왕실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산이옵니다. 개인에게 영구히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며 앞으로 왕실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사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태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시옵소서. 태종이 간청했습니다. 영원이라는 조건을 빼고 일반적인 하사 문서로 만드시옵소서. 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방언아, 과인이 나라를 세웠다. 과인이 너를 이 자리에 앉혔다. 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은 그 과정에서 친구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아들들을 잃었다. 과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늙은 몸뚱이 하나와 어린 딸 하나뿐이다. 아버님, 태종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과인이 그 딸에게 평생 살 집 하나 주는 것이 그렇게 법도에 어긋나느냐? 태조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과인이 죽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
어미는 관기 출신이고 형제들은 과인이 있을 때나 그 아이를 옹주로 인정할 것이다. 과인이 없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태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이 문서를 쓴다. 태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권의 문제다. 과인에게 그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태종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태종은 물러났고 문서는 그대로 공표되었습니다. 1402년 겨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조는 화이옹주와 어린 숙신옹주를 데리고 새로 지은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살배기 숙신옹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넓은 집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태조는 안채 마루에 앉아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꺼냈습니다. 숙신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태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린 숙신옹주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비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태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과 이 땅은 영원히 내 것이다. 아비가 없어도 이 문서가 있는 한 아무도 너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화이옹주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조는 그녀의 손도 잡았습니다. 7점선 과인이 없어도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이 문서를 잘 보관하시오. 이것이 이 아이의 생명줄이 될 것이오. 전하. 7점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조는 문서를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화이옹주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숙신아, 아비는 너에게 큰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왕위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집과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내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그날 밤 태조는 화이옹주의 사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어린 것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사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나이다.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 문서는 앞으로 숙신옹주의 생애 내내 그리고 그 후손들의 생애 내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에서 74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태종실록 권시보에는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온 나라가 애도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은 8살의 어린 숙신옹주였습니다. 태조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숙신옹주는 어머니 화이옹주의 손을 잡고 멀찍이 서서 아버지의 관이 궁궐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통곡했지만 미천한 첩 출신인 화이옹주와 그 딸은 공식적인 장례 행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나요? 어린 숙신옹주가 물었습니다. 화이옹주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돌아오시지 않는단다.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이옹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조가 살아계실 때는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조의 국상이 끝나고 며칠 후 궁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태종의 명을 받은 내관이었습니다. 화이옹주는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전하께서 화이옹주와 숙신옹주께서 계속 사저에 거주하시되 궁궐 출입은 삼가시라는 분부를 내리셨사옵니다. 내관이 차갑게 전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왕실의 일원이 아니니 궁궐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이용주는 고개를 숙이고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숙신옹주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이용주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왕실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왕실 내부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이 얼마나 세밀하게 왕실 종친들의 행동을 감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태조의 후궁들과 그 소생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1410년 봄 숙신옹주가 10살이 되던 해 사원부에서 화이용주의 과거 신분 문제를 거론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화이용주는 본래 김해의 관기 출신으로 천민의 신분이었사옵니다. 비록 선왕 태조께서 옹주로 봉하셨으나 그 신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이러한 자가 계속 옹주의 칭호를 쓰고 왕실의 은전을 받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사옵니다. 태종은 이 상소를 받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도 화이용주의 존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조의 유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화이용주의 칭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왕실의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숙신옹주 역시 성년이 될 때까지는 궁궐 출입을 금한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옹주의 지위를 인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왕실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화이용주는 이 결정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12년 12살이 된 숙신옹주는 점점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단아한 외모를 지녔고 아버지 태조를 닮아 의연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래의 다른 옹주들처럼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고 왕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숙신옹주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다른 언니들은 궁궐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안 되나요? 화이용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숙신아,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이란다. 신분이요? 저도 아버지의 딸인데요. 그렇단다. 하지만 어머니가 미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너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숙신옹주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이지만 동시에 관기의 손녀였습니다. 이 모순된 정체성은 그녀의 삶 전체를 규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숙신옹주가 15살이 되던 1415년 태종은 그녀의 혼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여성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옹주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특정 가문이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은 곧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종 15년 1415년 6월 태종은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숙신옹주의 혼처를 정해야 하겠소. 태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민감한 문제이옵니다. 숙신옹주는 비록 선왕의 딸이오나 그 모친이. 알고 있소. 태종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요. 너무 높은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 그 가문이 왕실과의 관계를 내세워 권력을 키울 것이고 너무 낮은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 선왕의 체면이 서지 않소. 우의정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남양 홍씨 가문은 어떠하옵니까? 홍씨 가문은 개국 공신의 후예이되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은 가문이옵니다. 특히 홍여방의 아들 홍해는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들었사옵니다. 태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불러 살펴보도록 하시오.
며칠 후 22살의 홍해가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홍해는 남양 홍씨 당홍계 출신으로 그의 선조는 홍우였습니다. 홍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학식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태종은 홍해를 접견하며 직접 그의 사람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홍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홍해 경은 숙신옹주와 혼인을 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옹주가 가진 재산은 선왕께서 친히 하사하신 것이요. 경이 부마가 된다 하여 그 재산을 탐내거나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돼요. 홍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날 밤 태종은 비밀리에 홍해의 아버지 홍여방을 불렀습니다. 편전이 아닌 밀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홍대감 과인이 경의 아들을 숙신옹주의 부마로 삼고자 하오. 태종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홍여방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태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의 아들은 숙신옹주의 재산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또한 옹주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하오. 만약 옹주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부마로서 경의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심하면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홍여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는 영광이자 동시에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소신의 아들이 옹주를 잘 모시고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태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혼례를 준비하도록 하시오. 1416년 봄 숙신옹주와 홍해의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례는 다른 옹주들의 혼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궁궐이 아닌 숙신옹주의 사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고 왕실의 공식적인 할애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16살의 숙신옹주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이옹주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신아, 홍서방은 좋은 사람이란다. 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을 잘 지키고 남편을 공경하며 살 거라. 예, 어머니. 숙신옹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라. 화이옹주가 비단 보자기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태조가 쓴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 문서가 있는 한 아무도 너에게서 이 집을 빼앗을 수 없다. 평생 잘 간수하거라. 숙신옹주는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녀는 그 문서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홍해와 숙신옹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홍해는 당성이라는 부마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당성은 남양 홍씨의 본관인 남양의 옛 이름으로 이는 그의 가문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신혼 초기 홍해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숙신옹주의 복잡한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 홍해가 말했습니다. 옹주마마, 저는 선왕께서 하사하신 이 집과 재산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마마의 것이고 저는 다만 마마를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숙신옹주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숙신옹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 18년에 발생한 사건은 숙신옹주의 삶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태종 18년 8월 태종의 국상 기간이었습니다.
왕실 모든 구성원은 엄격한 상례 규정을 따라야 했고 특히 음악과 연회는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태종실록 권 36, 태종 18년 8월 기사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의령옹주와 숙신옹주가 국상 기간 중에 신을 섬기는 모임이라는 핑계로 음악을 연주하고 술을 마셨으니 이는 국법을 어기고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이 탄핵은 숙신옹주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국상 기간 중 금기를 어긴 것은 중대한 범죄였고 더구나 그녀의 미천한 배경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홍해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마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숙신옹주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의령 언니께서 작은 모임을 하신다 하여 찾아뵈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군가 가야금을 켰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이를 어찌합니까? 홍해가 급해졌습니다. 사헌부가 나섰으니 이제 궁궐에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이옹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제가 궁궐에 가겠습니다. 전하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화이옹주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국문에서 막혔습니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화이옹주의 아련을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화이옹주는 국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전하께 전해 주십시오. 숙신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다만 언니를 뵈러 갔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이옹주는 해가 질 때까지 국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해는 집안의 귀중품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태조의 친필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숙신옹주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이 문서를 들고 전하께 직접 호소하셔야 합니다. 선왕의 친필과 옥새가 찍힌 이 문서는 그 어떤 탄핵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신옹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거주하라. 그녀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태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옹주들을 꾸짖되 큰 벌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결국 혈육에 대한 정 때문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숙신옹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감시받고 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문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신옹주는 남편 홍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 문서를 남기셨는지.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홍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우리는 이 문서를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태종의 시대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숙신옹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남편의 협력으로 그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시대, 세종의 치세가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1418년 8월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22살의 젊은 왕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신옹주는 이때 22살이었고 이미 부마 홍해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 홍덕생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세종의 즉위는 조선 왕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태종의 강압적이고 냉혹한 통치와는 달리 세종은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백성과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신옹주에게 세종의 시대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법도와 원칙을 중시했고 왕실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는 태조가 개인적으로 하사한 재산들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422년 세종 4년 봄 궁중에서는 왕실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조판서 안순이 주도한 이 조사는 왕실 종친들이 소유한 토지와 가옥, 노비 등을 전수조사하여 그 출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왕실 재정이 날로 궁핍해지고 있사옵니다. 안순이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종친들에게 하사된 토지와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국고에 부담이 되고 있사옵니다. 일부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하사된 경우도 있사옵니다. 세종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왕들께서 하사하신 것을 함부로 회수할 수는 없지 않겠소? 물론이옵니다, 전하. 안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최소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하사를 조절해야 하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법도에 어긋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세종은 결국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숙신옹주의 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23년 여름 호조의 관리들이 숙신옹주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집의 규모를 측량하고 토지 문서를 검토하고 소유권의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부마 홍해가 관리들을 맞아 설명했습니다. 이 집과 토지는 태조 대왕께서 직접 숙신옹주께 하사하신 것입니다. 정식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관리가 요청했습니다. 홍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숙신옹주와 상의했습니다. 숙신옹주는 어머니 화이옹주를 불렀고 셋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숙신옹주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화이옹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어야 한다. 숨기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너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문서는 그 어떤 의심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숙신옹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단 보자기에 싼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꺼냈습니다. 홍해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태조 대왕의 친필 하사 문서입니다. 홍해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관리들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태조의 친필 글씨, 옥새의 인형, 그리고 상세한 재산 목록이 모두 명확했습니다. 특히 영세 즉 영원히 소유한다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영세 소유라니.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조 대왕의 친필과 옥새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식 하사 문서입니다. 관리들은 문서를 베껴 적고 집의 규모와 토지의 크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홍해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홍해는 깊이 절을 하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관리들이 떠난 후 집안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2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1425년 세종 7년 가을 태조의 먼 친척벌 되는 한 종친이 숙신옹주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맹령, 가명으로 태조의 반계 일족이었습니다. 이맹령은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후 왕실 종친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숙신옹주는 그에게 좋은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관기 출신 어머니를 둔 옹주이니 왕실 내에서 입지가 약하고 보호해줄 강력한 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425년 10월 이맹령은 의금부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숙신옹주가 소유하고 있는 한양 도성 내 가옥과 토지는 본래 종친들의 공동 재산이었던 것을 태조께서 임의로 하사하신 것입니다. 태조께서는 당시 노환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고 관기 출신 첩의 간청에 넘어가 왕실의 재산을 사사로이 떼어준 것입니다. 이는 왕실 재산을 훼손한 것이니 마땅히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 소장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태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화이용주를 간교한 첩으로 몰아가며 재산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홍해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마, 큰일입니다. 이맹령이 의금부에 소를 올렸습니다. 숙신옹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홍해가 소장의 내용을 전하자 화이용주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선왕을 모욕하고 우리를 간교한 자로 몰다니. 숙신옹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의금부가 나섰다면. 진정하거라, 숙신아. 화이용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문서를 기억하느냐? 그 문서가 있는 한 아무도 이 집을 빼앗을 수 없다. 그날 밤 홍해는 밤을 새워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익힌 법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1426년 봄 의금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중대 사건을 다루는 기관으로 그 결정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 당일 홍해는 숙신옹주를 대신하여 의금부에 출두했습니다. 조선시대 법도상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이 직접 법정에 나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마인 그가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금부 당상 정척이 심리를 주재했습니다. 양쪽이 자리에 앉자 정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맹령, 그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숙신옹주의 재산이 부당하게 하사된 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무엇이오? 이맹령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태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당시는 1402년경으로 태조께서는 이미 상왕의 자리에 계셨고 연로하셨습니다. 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으신 후 정신적 충격이 크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관기 출신 첩의 꿰매 빠져 왕실 재산을 함부로 떼어주신 것입니다. 근거가 있소? 정척이 물었습니다. 태조께서 말년에 여러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은 당시 신하들의 상소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화이용주를 옹주로 봉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척이 고개를 끄덕이고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성위 변론하시오. 홍해는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상 나으리, 이것이 태조 대왕께서 친히 쓰신 하사 문서입니다. 홍해가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문서를 받아 정척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척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태조 대왕의 친필이요. 그리고 이 옥새도. 정척이 중얼거렸습니다. 홍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조 대왕께서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사 내역을 기록하셨습니다. 토지의 위치, 집의 구조, 건축 재료, 방의 개수까지 일일이 확인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맹령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관기가 미리 준비하여 태조를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조 대왕께서 직접 친필로 쓰시고 옥새까지 찍으셨겠습니까? 만약 속임수였다면 신하들이 문서를 대신 작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조 대왕의 친필입니다. 정척이 문서를 다시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영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조건이요. 이런 조건을 단 하사는 전례가 없어. 그것이 바로 태조대왕의 뜻이었습니다. 홍해가 대답했습니다. 태조께서는 숙신옹주가 나이 어리고 모친이 미천한 출신임을 아셨기에 후대에 누군가 이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유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태조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홍해의 말에 의금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척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완벽하오. 태조대왕의 친필과 옥세가 있고 내용도 명확하오. 더구나 하사 당시인 1402년은 태조께서 아직 충분히 정정하셨던 시기이고 이 문서가 작성된 후 여러 해 동안 태조께서 이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셨소. 이맹령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잠잠하시오. 정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맹령, 그대는 종친의 신분으로 같은 종친의 재산을 탐하여 소를 제기했소. 이는 왕실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요. 더구나 태조대왕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선왕을 모독하는 것이요. 정척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오. 숙신옹주가 소유한 가옥과 토지는 태조대왕께서 정식으로 하사하신 것이며 그 법적 효력은 완전하오. 이맹령의 소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맹령은 왕실을 모독하고 종친의 재산을 탐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고 3개월간 관직 출입을 금하노라. 홍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숙신옹주와 화이옹주 그리고 어린 홍덕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서방님? 숙신옹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해는 미소를 지으며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마. 의금부가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숙신옹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이옹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작은 제사상을 차려 태조의 영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숙신옹주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문서 덕분에 저희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멀리 내다보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홍해는 어린 홍덕생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덕생아, 이 문서를 잘 보거라. 이것은 내 증조부께서 내 어머니를 위해 남기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너도 커서 이것을 잘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7살 홍덕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화이옹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숙신아, 이번 일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문서는 영원히 우리 가문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저는 이 문서를 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숙신옹주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세종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간략히 종친 이맹령이 숙신옹주의 재산을 다투다가 의금부에서 패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조께서 깊은 뜻으로 남기신 것이로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처럼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이구나. 세종은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숙신옹주의 재산은 태조께서 친히 하사하신 것이니 앞으로 누구도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문서는 영원히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 이후 숙신옹주의 재산은 더 이상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조의 문서는 단순한 재산 증서가 아니라 왕권의 최종 보증서이자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막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숙신옹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 문서가 제 생명줄이 될 것을,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빼앗으려 할 것을, 그리고 이 문서만이 저를 지킬 수 있을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태조의 사랑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426년 의금부 승리 이후 숙신옹주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였고 숙신옹주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440년 숙신옹주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이미 중년을 넘어선 나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했습니다. 부마 홍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 홍덕생은 이미 2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고 차남과 딸도 각각 혼인하여 제 앞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이옹주는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딸의 곁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태조가 지어준 그 집에서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의 마당에는 태조가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자라 이제는 제법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숙신옹주와 화이옹주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숙신옹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이옹주는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께서는 과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다. 과인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분은 과인을 사람으로 대해주셨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숙신옹주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 화이옹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 이 토지, 그리고 저 문서. 그것이 모두 너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랑이란다. 숙신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8살의 어린 소녀였던 때, 사원부 탄핵으로 떨어야 했던 18살의 시절, 그리고 재산 분쟁으로 의금부에 섰던 26살의 기억들.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문서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신옹주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리고 이제 문종까지 5명의 왕을 보며 살았습니다. 문종 즉위년 1450년 가을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문종의 명을 받은 승지였습니다. 숙신옹주 마마 전하께서 문안을 여쭙고자 하셨습니다. 승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숙신옹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종시대 이후로 줄곧 궁궐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문안을 묻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숙신옹주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부마 홍해가 그녀를 수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궁궐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종은 편전에서 숙신옹주를 맞았습니다. 문종은 허약한 체구의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까? 문종이 존칭을 사용하며 물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숙신옹주가 깊이 절했습니다. 과인이 고모님을 뵙고 싶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옵니다. 문종이 말을 이었습니다. 증조부 태조 대왕께서 고모님께 남기신 것에 대해 듣고 그 깊은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왕 세종께서도 늘 말씀하시길 태조께서 고모님께 하사하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숙신옹주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인은 고모님께서 평안히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모님의 후손들도 태조대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종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숙신옹주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만남은 짧았지만 숙신옹주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재위 2년 만인 1452년에 승하했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한번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고 왕실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55살의 숙신옹주는 이 소식을 들으며 떨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태조가 겪었던 왕자의 난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숙신옹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는 왕실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도 동의했습니다. 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숙신옹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세조의 정변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처신은 가족 전체를 보호했습니다. 1460년대에 접어들며 숙신옹주는 60살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화이옹주는 1458년에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화이옹주는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숙신아, 어미는 이제 너의 아버지께로 간다. 너의 아버지께서 과인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어머니. 숙신옹주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잘 살았다. 너의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대로 이 집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제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들도 자식들에게 전하게 하여라. 너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라. 화이옹주가 눈을 감았고 숙신옹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떠나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숙신옹주는 장남 홍덕생을 불렀습니다. 홍덕생은 이제 45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고 그 역시 아들 홍계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덕생아, 이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어야겠구나. 숙신옹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문서였지만 정성스러운 보관 덕분에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숙신옹주가 물었습니다. 예, 어머님. 증조부 태조 대왕께서 어머님께 하사하신 문서라고 들었습니다. 홍덕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숙신옹주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너의 증조부께서 나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남기신 사랑의 증표이다. 숙신옹주는 지난 6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마지막 품, 아버지가 이 문서를 쓰시던 날의 기억, 사원부 탄핵의 위기, 그리고 의금부에서의 승리.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했다. 태조 대왕께서 영원히 소유하라고 쓰신 것은 단순히 이 집과 땅을 영원히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며 살라는 뜻이었다. 홍덕생은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계관이에게도 전해주어라. 숙신옹주가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져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이 문서를 볼 때마다 태조대왕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신옹주는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그리고 1468년에 즉위한 예종까지 8명의 왕을 보며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격동기 전체를 몸소 경험한 산증인이었습니다. 1476년 예종 즉위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숙신옹주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장남 홍덕생, 차남 딸 그리고 손자 홍계관과 다른 손주들까지 모두 그녀의 침상 곁에 모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어미를 섬겨주어 고마웠다. 숙신옹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홍덕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신옹주는 손자 홍계관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25살의 청년 홍계관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계관아, 저 괴를 가져오너라. 숙신옹주가 가리켰습니다. 홍계관은 할머니가 가리킨 오래된 나무 괴를 가져왔습니다. 숙신옹주는 떨리는 손으로 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꺼내어라. 숙신옹주가 말했습니다. 홍계관이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자 침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문서였지만 태조의 친필은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계관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숙신옹주가 물었습니다. 예, 할머니. 고조부 태조 대왕께서 할머니께 하사하신 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계관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숙신옹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의 고조부께서 나와 너희들을 위해 남기신 사랑의 증표이다. 숙신옹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8살의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는 관기 출신이었고 나는 왕실에서도 가장 미천한 옹주였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이 문서에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우리 집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했다. 사헌부가 우리를 탄핵할 때, 탐욕스러운 종친이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 할 때 이 문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숙신옹주는 홍계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관아, 이제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을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하여라. 이 문서를 볼 때마다 고조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라. 할머니. 홍계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재산 문서가 아니라 사랑의 유언이다. 집과 땅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증표가 담고 있는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숙신옹주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헌신으로 자랐고 좋은 남편과 자식들을 만났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곁으로 간다. 너희들은 잘 살 거라. 그날 밤 숙신옹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6세였습니다. 그녀는 1400년에 태어나 1476년까지 조선 초기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 전체를 살아낸 것입니다. 숙신옹주의 장례는 조촐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예종은 사신을 보내 문상하고 제수를 내렸습니다. 왕실은 비록 미천한 출신의 옹주였지만 그녀가 태조의 딸이었음을 끝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홍계관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비단 보자기를 만들어 문서를 싸고 특별히 제작한 나무 상자에 넣어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태조가 관기 출신의 화이옹주를 사랑했던 이야기, 어린 숙신옹주를 위해 이 특별한 문서를 남긴 이야기,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떻게 가족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 조선 중기, 후기를 거쳐 대한제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씨 가문은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대대로 전승했습니다. 문서는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졌고 대를 이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서를 전할 때마다 숙신옹주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이다. 고조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남기신 것이니 절대 잊지 말고 이 증표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서도 홍씨 가문은 이 문서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집과 땅을 잃을지언정 이 문서만은 절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라 500년을 이어온 가족의 역사이자 태조 이성계의 사랑이 담긴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5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 가문의 보물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전시된 숙신옹주가 대사급성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문서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의 깊고 먼 사랑을, 한 딸이 평생을 걸쳐 지켜낸 유산을, 그리고 500년을 이어온 가족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태조의 글씨는 여전히 힘차게 종이 위에 살아있습니다. 나이 어리고 미천한 처백에서 난 여자아이지만 나의 딸임은 틀림없다. 이에 이 집과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한다. 그 영원이라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집과 땅은 세월과 함께 변했지만 사랑의 약속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7점선이라는 꽃은 숙신옹주라는 씨앗을 맺었고 그 씨앗은 홍씨 가문이라는 큰 나무가 되어 오늘날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에는 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자양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점선과 숙신옹주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시대를 관통하는 부성애, 그리고 500년을 이어온 약속의 이야기입니다.